내 아들인 척하거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우 속에서 늙은 상공이 피투성이 손으로 어린아이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루터의 사공 서봉구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아이를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멀리서 횃불을 든 병사들의 함성이 강 건너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사공조차 짐작하지 못한 무서운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나루터의 사공. 옛날 옛적 한강 상류 깊은 골짜기에 송화나루라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로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나루터 하나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이 나루터를 지키는 사공의 이름은 서봉구였습니다. 봉구는 38, 나루를 오간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노련한 사공이었지요. 그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노를 젓는 솜씨만큼은 나루터에서 제일이었습니다. 봉구에게는 아내 옥분이 있었습니다. 옥분은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루터 옆 작은 오두막에서 조촐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슬픔이 하나 있었지요. 새해 전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쇠돌이가 열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쇠돌이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안아줘 하던 마지막 목소리가 옥분의 귀에는 아직도 생생했지요. 그날 이후로 부부는 아이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허나 밤마다 옥분이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봉구는 모른 척 넘어가 주었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봉구는 늘 이렇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무렵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박두식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자식들을 앞세우고 홀로 남은 노인으로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요. 봉구는 종종 그런 두식 노인에게 마른 생선이나 곡식 한 줌을 슬쩍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사공,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늙은이가 그나마 산다네. 두식 노인이 고마움을 표할 때마다 봉구는 손사래를 쳤지요. 어르신,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요. 봉구 자신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에게 베푸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옥분 역시 남는 밑반찬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작은 낙으로 삼았지요. 그런 부부의 성품을 마을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부부는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유난히 여리다네. 그러게 말일세. 저런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려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은 봉구 부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지요. 나루터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해가 뜨면 오가는 나그네들을 실어 날랐지요. 장사꾼, 선비, 보따리를 인 아낙네까지 온갖 사람들이 봉구의 배를 거쳐갔습니다. 어이, 사공. 오늘도 강물이 거세구먼. 단골 장사꾼 하나가 배에 오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강, 제 손바닥 아닙니다. 봉구는 씩 웃으며 노를 저었지요. 강 건너에는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고 그 고을 너머로는 아득히 한양 가는 큰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한양에서 온 나그네들이 배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지요. 봉구는 그런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는 것을 나루 일의 작은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봉구는 마지막 손님을 태워 건너편으로 향했지요. 사공 양반, 요즘 한양 쪽이 흉흉하다는 소문 들었소. 배에 오른 나그네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건넸습니다. 봉구는 노를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되물었지요. 흉흉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일이 아니요. 그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 말을 끝으로 나그네는 입을 다물어 버렸지요. 봉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나루터 일이란 원래 남의 사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배는 무사히 건너편에 닿았고 나그네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봉구는 빈 배를 저어 다시 나루터로 돌아왔지요.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강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구나. 봉구는 배를 단단히 메어두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그날 밤 봉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2장. 심상찮은 소문. 며칠이 지나도록 나루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찮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큰 변고가 있었다는 구먼. 임금님 자리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다지 뭔가. 장사꾼들이 배 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봉구는 노를 저으며 흘려듣곤 했지요.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여인의 이름은 명심이었지요. 명심은 오가는 나그네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봉구 오라버니, 요새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돈다오. 명심이 봉구를 붙잡고 은밀히 귀띔했습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글쎄, 조정에서 큰 변고가 있었다지 뭐요. 좌이정 조병원 대감이 힘을 얻었다더군요. 그 통에 왕실 어른들이 여러 화를 입었다는 소문도 있고. 명심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갑자기 승하하시고 세자 저하께서도 자리에서 밀려나셨다지 뭡니까? 봉구는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참 나라에 큰일이 났구먼요. 우리 같은 백성들이야 그저 조용히 사는 게 상책이지요. 명심은 한숨을 내쉬며 술상을 치웠습니다. 봉구는 그날 이후로도 나루를 오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한양 쪽에서 병사들이 쫙 깔렸다더라. 왕실에 남은 핏줄을 샅샅이 찾는다는 소문이야. 차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난다고 하더군.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루터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옥분도 그 소문을 전해 듣고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지요. 여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그저 나루나 지키며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소. 봉구는 아내를 다독였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나루터 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부쩍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허름한 차림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저치들은 대체 뭐 하는 자들이요? 봉구가 지나가는 말로 명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관아에서 나온 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냥 떠돌이라고도 하고 명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눈치였지요. 허나 그 사내들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쫓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이 산골 나루터까지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지요. 오늘 밤엔 큰 비가 오려나 보구나.
봉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공구는 평소보다 일찍 배를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했지요. 이런 밤엔 나룻배를 찾는 사람도 없겠지. 봉구는 오두막 안에서 옥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허나 그 예상은 곧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3장. 포구의 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봉구와 옥부는 오두막 안에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쿵쿵쿵. 개 누구 없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다 죽어가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봉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 밤중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봉구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노파 하나가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품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지요. 아이는 비에 젖은 채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노파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옥분이 놀라 얼른 마른 천을 가져와 아이를 감싸주었지요. 할머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봉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문 밖을 살피며 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 여러 개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이다. 강 쪽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공 어른. 노파는 다급히 봉구의 손을 붙잡았지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할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구가 당황해 되물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봉구의 품으로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부터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거라. 내 아들인 척하거라. 살아남으려면 그리하여야 한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나도 같이 갈 것이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또렷하고 기품 있는 말투가 배어 있었지요. 봉구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예사 아이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할머님, 이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노파는 대답 없이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아이의 옷석 깊숙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해 줄 물건입니다. 부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시고 잘 간직해 주십시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노파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부디 살아만 다오. 그것만으로 족하다. 노파는 옷깃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문 밖으로 다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할머님,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 포구에. 봉구가 놀라 붙잡았지만 노파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저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삽니다. 이 늙은 것 목숨 하나로 저 어린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포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구와 옥부는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는 노파가 사라진 문 밖을 향해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할멈, 가지 마. 옥분이 황급히 아이를 붙잡아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해. 아이는 옥분의 품에서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노파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개 섞어라. 나를 잡아라. 곧이어 여러 사내의 고함과 뒤엉킨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봉구는 급히 등잔불을 끄고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횃불을 든 병사 몇이 노파를 뒤쫓아 산길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한참 후 산 쪽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구와 옥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서럽게 울었지요. 할멈이 죽은 거예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봉구의 오두막에는 낯선 아이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는 이날부터 봉구 부부의 목숨과도 뒤바뀔 무거운 비밀이 되었지요. 예장. 복동이가 된 아이.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봉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지쳐 잠든 채 옥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어젯밤 그 할머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내 아들인 척하라던 그 말 예사 부탁이 아니었지요. 필시 이 아이는 조정의 그 변고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거두었다가 우리까지 화를 입는 것은 아닐는지요. 봉구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새해 전 떠나보낸 쇠돌이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지요. 여보, 이 아이를 그냥 내칠 수는 없습니다. 저 할머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아이가 아닙니까? 게다가 이 아이를 보고 있자니 자꾸 쇠돌이 생각이 납니다. 옥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자꾸 쇠돌이가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뜨고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내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요. 할멈은 어디 있어요? 옥분이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할머님은 먼 길을 떠나셨단다.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지내자꾸나.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봉구와 옥부는 그런 아이를 그저 안고 다독여줄 수밖에 없었지요. 한참을 울던 아이가 지쳐 딸꾹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구가 아이 앞에 마주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제 이름은 온이라고 합니다. 봉구와 옥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온아, 지금부터 내 이름은 복동이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부부의 아들 서복동이니라. 아니 이제부터 복동이라 불릴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더러 사공 어른의 아들 행세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투가 6살 배기 아이답지 않게 또렷했습니다. 봉구는 그 점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복동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사공의 아들이다.
말투도 걸음걸이도 다 평범한 아이처럼 해야 하느니라. 할멈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인지 너도 알고 있겠지. 복동이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다. 얘가 아니라 내라고 해야 한다. 봉구가 조심스레 말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존대도 조금 낮추어야 하느니라. 평민 아이는 그리 말하지 않는다. 복동이는 어색한 듯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 연습했지요. 네, 아니, 응, 알았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안쓰럽고도 대견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지요. 우리 복동이 잘하는구나. 그렇게 복동이는 서봉구 부부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아이의 몸에 밴 기품과 말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앞으로 두 사람 앞에는 숱한 위기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장. 첫 번째 위기. 복동이가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소동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나루터를 지나던 보찜장수 하나가 복동이를 유심히 쳐다보며 말을 걸었지요. 얘야, 너 말투가 참 특이하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복동이는 순간 당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보찜장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참을 복동이 곁에 머물렀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 아이가 낯을 가려서 그럽니다. 물 한 잔 드릴 테니 이리 오시지요. 옥분이 황급히 보찜장수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틈에 봉구는 복동이를 데리고 헛간으로 들어갔지요. 복동아, 아까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된다. 낯선 사람이 물으면 그저 모른다고만 답하거라. 복동이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심하겠습니다. 봉구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우리 세 식구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라. 다행히 보찜장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허나 그 일로 봉구와 옥부는 더욱 마음을 졸이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봉구는 복동이에게 나루마을 아이들의 말투와 몸짓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몰라요, 대신 몰라요라고 하는 거야. 걸을 때도 그렇게 반듯하게 걷지 말고 이렇게 조금 흐트러지게 걸어야 하느니라. 복동이는 서투르게나마 봉구를 따라하며 연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동이의 말투와 몸짓은 제법 나루마을 아이처럼 자연스러워졌지요. 허나 여전히 방심하면 불쑥불쑥 예전 말투가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봉구와 옥부는 그럴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복동이를 지켜보았지요. 그렇게 크고 작은 위기를 넘기며 세 식구는 조금씩 서로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장. 나루마을을 훑은 자들. 복동이가 나루터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낯선 병사들이 부쩍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이 마을에 수상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포도청에서 나온 병사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아이를 숨긴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자수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서로 눈치만 살폈지요. 봉구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복동이를 집 안에 꼭 숨겨두어야겠습니다. 봉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옥분에게 말했지요.
병사들이 마을을 뒤지고 다닌다는구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복동이는 지금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두 사람은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 복동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복동아, 지금부터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 봉구가 다급히 일렀습니다. 복동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부부의 표정을 보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오후 정말로 병사 두엇이 나루터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댁이 사공의 집이요? 병사 하나가 오두막 앞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봉구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마당으로 나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 며칠 사이 이 근방에서 낯선 아이를 본 적이 있소. 봉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아이라니요? 이 산골 나루터에 낯선 아이가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봉구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두막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지요. 봉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방 안엔 무엇이 있소? 병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 누워 있습니다. 요 며칠 곧불이 심해서요. 봉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지요. 바로 그때 옥분이 방문을 열고 나와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손님이 오셨네요. 여보. 옥분은 일부러 얼굴을 창백하게 꾸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앓는 신용을 했습니다.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곧불이라 옮으면 곤란하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소. 허나 앞으로도 낯선 아이를 보거든 즉시 관아에 신고하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나리. 봉구는 허리를 굽히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병사들이 마을 다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봉구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복동이가 이불 속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었지요. 복동아, 이제 나와도 된다. 봉구가 방문을 열자 복동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위험해지신 거지요. 복동이가 처음으로 봉구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 말에 봉구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아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봉구는 복동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로 나루 마을에는 병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봉구와 옥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나날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장. 글 읽는 아이. 복동이가 나루 마을에 온 지도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마을을 훑던 병사들의 발길도 조금씩 뜸해졌지요. 복동이는 겉보기엔 제법 나루 마을 아이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허나 여전히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그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구는 나루터 살림에 쓸 셈을 하다가 문득 종이에 숫자를 끄적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복동이가 무심코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그 셈은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복동이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술술 숫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봉구는 깜짝 놀라 복동이를 바라보았지요. 복동아, 너 그를 아느냐? 복동이는 순간 아차 싶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어깨 너머로 조금 본 것뿐입니다. 봉구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그날 이후로 복동이의 남다른 면모가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에 붙은 방문을 지나가던 서당 훈장이 우연히 복동이가 그것을 읽는 것을 보았지요. 이 대가이가 언문뿐 아니라 한자까지 읽을 줄 아는가? 훈장이 놀란 얼굴로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요. 에이, 그저 흉내나 내는 것이지요. 훈장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훈장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더는 캐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허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루 마을에서 소문 옮기기 좋아하기로 유명한 박씨 노인이었지요. 거참 이상하구먼. 사공네 아들이 언제 저리 그를 익혔다는 겐가. 박씨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공구는 복동이를 마주 앉혀놓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복동아, 앞으로는 그를 안다는 티를 절대 내서는 안 된다. 내가 남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 너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해지느니라. 복동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심하겠습니다. 허나 저는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복동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왜 제 진짜 이름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봉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봉구 자신도 복동이의 정확한 정체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복동아, 아버지도 아직은 자세히 모른다. 허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야.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무사히 자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복동이는 그 말에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어린 마음 속에는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하나 자리 잡았지요. 그리고 그날의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씨 노인이 이 소문을 어딘가에 옮기고 다녔던 것이지요. 8장. 의심의 눈초리. 병사들의 발길이 뜸해진 뒤로도 봉구와 옥부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복동이도 그 사이 조금씩 나루 마을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요. 허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루터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중년 사내로 이름은 최가라 했지요. 최가는 부침성이 좋아 금세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어딘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댁 아드님이 참 잘생겼습니다. 어디 몇 살이나 됩니까? 최가가 마당 너머로 지나가는 복동이를 보며 봉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살입니다. 뭐 특별할 것 없는 아이지요. 봉구는 애써 무심한 척 답했지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참 반듯하군요. 양반집 도령 같습니다, 그려. 최가의 말에 봉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그저 촌구석 아이일 뿐입니다. 봉구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최가의 눈빛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봉구는 옥분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 최가라는 사람이 마음에 걸립니다. 눈빛이 그저 이웃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옥분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낮에 그 사람이 우물가에서 복동이를 한참 쳐다보는 걸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복동이를 더욱 조심스레 단속하기 시작했지요. 복동아, 저 옆집 아저씨한테는 특히 말을 아껴야 한다.
봉구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복동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부모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최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넌지시 묻고 다녔습니다. 얘들아, 저 사공네 아이는 너희랑 같이 놀지 않느냐? 네, 걔는 좀 이상해요. 말도 어렵게 하고 저희랑 잘 안 놀아요.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제잘거린 이야기가 최가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최가는 그 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무언가 있는 개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 최가는 봉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오두막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던 복동이에게 슬쩍 다가갔지요. 얘야, 너 사실 이 댁 친아들이 아니지? 복동이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이 집 아들이 맞아요. 그렇게 겁먹을 것 없다. 아저씨한테만 살짝 말해보렴. 너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최가가 은근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나루터에서 돌아오던 옥분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집 애한테 무슨 짓입니까? 옥분이 놀라 달려오며 소리쳤지요. 최가는 순간 흠칫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그저 아이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부터는 우리 애한테 말 걸지 말아 주십시오. 옥부는 복동이를 얼른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저녁 공구는 이 일을 전해 듣고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 최가라는 자,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필시 우리를 캐러 온 자의 것입니다. 봉구는 그날 밤 마을 이장을 몰래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장 어른, 최가라는 사람이 대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이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자기 말로는 장사를 하러 왔다더니 정작 장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구먼. 봉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허나 최가가 정확히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인지 봉구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렇게 정체 모를 감시의 눈초리가 나루마을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9장 저작거리의 위기. 며칠 뒤 옥부는 장을 보러 강 건너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복동이도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며 옥분을 따라 나섰지요. 저작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옥부는 복동이의 손을 꼭 붙잡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보았지요. 어머니, 저것 좀 보십시오. 참 곱습니다. 복동이가 무심코 비단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단의 무늬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 무늬는 궁에서나 쓰던 문양인데 비단전 주인이 무심코 중얼거린 말을 옥분이 놀라 들었습니다. 아, 아이가 그저 색깔이 고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옥분이 황급히 복동이의 손을 끌어당겼지요. 그런데 저작거리 한쪽에서 최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가는 은밀히 두 사람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옥부는 장을 다 보고 나룻배를 타러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파 속에서 누군가 복동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얘야, 잠깐 나 좀 보자꾸나. 최가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복동이가 놀라 소리쳤지요. 옥분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합니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옥분이 다급히 복동이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그저 잠깐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이 말투가 예사롭지 않아서 말입니다. 최가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옥부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도둑이야. 이 사람이 내 아이를 채가려 합니다. 옥분의 외침에 저작거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뭐라, 아이를 채가려 했다고? 저런 몹쓸 자를 봤나, 당장 관아에 넘겨야지. 사람들이 최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몰려들자 최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요. 오해요, 오해. 최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이내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복동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복동아, 괜찮으냐? 많이 놀랐지? 복동이는 옥분의 품 안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왜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걸까요? 옥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복동이의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구는 이 일을 전해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자가 감히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그런 짓을 벌였단 말이오? 이제는 정말 몸을 숨길 곳조차 마땅치 않은 듯합니다. 옥분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지요. 봉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고을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닐지. 허나 낯선 곳으로 옮기는 것 역시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일이었지요. 봉구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10장. 명심의 도움. 이튿날 봉구는 답답한 마음에 명심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명심 아우, 아무래도 더는 이 마을에 있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봉구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명심은 그런 봉구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라버니, 실은 제가 요 며칠 그 최가라는 자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 자가 밤마다 몰래 편지를 써서 인편에 붙이더군요. 봉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라니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사 장사꾼은 아닌 듯합니다. 필시 관하나 그 위쪽 어딘가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명심의 말에 봉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사정이 이미 어딘가에 새어 나갔을지도 모르겠군요. 명심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봉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이 나루마을에서 오라버니 내외가 얼마나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 아우.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지요. 명심은 그날부터 최가의 동태를 은밀히 살피며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곧장 봉구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명심이 다급히 봉구를 찾아왔지요. 오라버니, 큰일 났습니다. 최가가 오늘 밤관아 쪽에서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봉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손님으로 온 마부 하나가 술에 취해 흘린 말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봉구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옥분과 복동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아무래도 위험할 듯합니다. 복동이를 데리고 잠시 뒷산으로 피신해야겠습니다. 옥부는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요.
허나 그것이 헛된 발걸음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큰 화를 피하는 길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1장. 헛된 밥. 봉구는 옥분과 복동이를 데리고 뒷산 산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요. 아버지, 무섭습니다. 복동이가 봉구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옆에 있지 않느냐. 봉구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복동이를 다독였습니다. 세 식구는 산신당 뒤편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나루터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구려. 아무 일도 없는 듯한데. 봉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세 식구는 조심스레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명심이 다시 봉구를 찾아왔지요. 오라버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부가 흘린 말이 이 마을이 아니라 다른 고을 이야기였던 듯합니다. 봉구는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닙니다. 명심 아우. 덕분에 조심할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허나 이 소동으로 봉군의 식구는 하룻밤 사이 몇 년은 늙은 듯 지쳐 있었지요. 옥부는 그날 밤 이후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모두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옥분이 지친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봉구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언젠가는 이 어둠도 거칠 날이 올 것입니다. 허나 그 어둠은 봉구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12장. 최가의 정치세.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고을 관아에서 수상한 자 하나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황무성의 수하였다는 것이었지요. 원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봉구를 불렀습니다. 봉구, 붙잡힌 자의 보찜에서 서찰이 하나 나왔네. 그 서찰에 이 나루마을 사공의 아들이 수상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네. 봉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최가라는 자가. 그러하네. 최가는 다름 아닌 황무성의 첩자였던 것이야. 원님의 말에 봉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원님. 이미 저희 사정이 황무성의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원님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 듯하네. 조만간 황무성이 직접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크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싶네. 봉구는 집으로 돌아와 옥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봉구는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복동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면 저 아이는 누굴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황무성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루마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13장. 나루터의 정, 부자의 저. 황무성이 나타나기 며칠 전 나루마을에는 잠시나마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복동이는 그 사이 부쩍 자라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노를 젓는 신용까지 낼 줄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 저도 이제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복동이가 자랑스레 노를 붙잡고 낑낑대는 모습에 봉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제법이구나. 나중에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공이 되겠는걸. 저는요,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동이의 말에 봉구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허나 봉구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공이 될 운명이 아닐 터인데. 봉구는 그런 생각을 애써 삼키며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이면 옥부는 복동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흰 사슴을 구해준 나무꾼이 있었단다. 복동이는 옥분의 무릎을 베고 누워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머니, 저도 이야기 속 나무꾼처럼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복동이는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란다. 옥분이 복동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봉구와 옥분은 잠든 복동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지요. 여보, 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옥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 진짜 아들처럼 느껴집니다. 봉구가 복동이의 이불을 여며주며 답했지요. 쇠돌이가 하늘에서 저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아닐는지요. 옥분의 말에 봉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비록 위태로운 나날 속에서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허나 그 평온함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4장. 다시 찾아온 그림자. 황무성이 다시 나루마을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마을을 샅샅이 포위하라. 황무성의 명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나루마을 곳곳에 진을 쳤습니다. 명심은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봉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라버니, 큰일 났습니다. 황무성이 마을을 통째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봉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피할 곳이 없겠구려. 옥부는 복동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복동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심은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더니 다급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 주막 뒤편에 곡식을 쌓아두는 광이 있습니다. 거기라면 잠시 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명심, 아우? 물론입니다. 어서 서두르시지요. 봉구와 옥부는 복동이를 데리고 서둘러 명심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그 길목에서 이미 병사 몇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개석거라,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것이냐? 봉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봉구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 그저 이웃집에 마실 가는 길입니다. 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세 사람을 훑어보았지요. 바로 그때 마을 반대편에서 요란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수상한 자가 뒷산으로 도망친다. 다른 병사가 착각을 일으켜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간 것이었지요. 이 소란의 봉구를 붙잡고 있던 병사도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봉군의 세 식구는 재빨리 자리를 벗어나 명심의 주막 뒤편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곡식 가만히 뒤에 웅크린 채 세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봉구의 품속에서 파르르 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다, 복동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봉구는 낮은 목소리로 복동이를 다독였지요. 허나 그 밤, 이 위태로운 숨바꼭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5장. 광 속의 하룻밤. 밤이 깊어지도록 병사들의 수색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심은 태연한 얼굴로 주막 앞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속내를 애써 감추고 있었지요. 주모, 오늘 밤은 손님이 뜸하구먼. 지나가던 병사 하나가 명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다들 소란통에 겁을 먹고 일찍들 들어갔나 봅니다. 명심은 아무렇지 않은 척 술상을 치우며 답했지요. 주모도 혹시 수상한 아이 못 보았나? 사공네 아들이라던데. 명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손님이 많이 오가서요. 명심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둘러댔습니다. 병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떠났지요. 명심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몰래 광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광 안에서는 봉군의 세 식구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복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꾸나. 날이 밝으면 방법을 찾아보자. 봉군은 복동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옥부는 곡식 가마니의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봉구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죄가 있다면 어린 목숨 하나 가엾이 여긴 죄뿐이겠지요. 허나 저는 그 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옥부는 봉구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어느덧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지요. 새벽녘이 되자 병사들의 수색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명심이 조심스레 광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병사들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봉구와 옥부는 서둘러 복동이를 데리고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명심 아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구가 명심의 손을 붙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은혜는 무슨요? 얼른 몸이나 피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명심은 애써 웃어 보이며 세 사람을 서둘러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위태로운 숨바꼭질은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6장. 마지막 결실. 며칠간 몸을 사리며 지내던 봉구는 어느 날 밤 옥분과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숨고 도망치기만 해서는 언젠가 결국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옥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봉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원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상의드려 보려 합니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보,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옥분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나은 길을 택할 뿐입니다. 봉구는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동이의 정체가 이미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우리가 손쓸 새도 없이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움직여 조정의 진실을 알릴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튿날 봉구는 원님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도 힘을 보태겠네. 내 은밀히 아는 일을 통해 한양에 충심 있는 대신들께 이 사실을 알려보겠네. 허나 그것이 전해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야. 그때까지는 각별히 몸을 사려야 하네. 봉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원님은 은밀히 파발을 띄워 한양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 소식이 닿기도 전에 황무성의 손길이 먼저 나루마을을 덮치고야 말았습니다. 17장 정체를 캐묻는 자. 박씨 노인의 입방정은 결국 엉뚱한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고을을 순찰하던 포도부장 황무성의 귀에까지 말이지요. 황무성은 원래 조병헌 대감의 신복으로 왕실에 남은 핏줄을 쫓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눈초리가 매섭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정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지요. 나루마을 사공의 아들이 그를 안다고. 황무성은 그 소문을 듣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천것의 자식이 어찌 그를 알겠느냐. 필시 곡절이 있는 개로구나. 황무성은 부하 며칠 이끌고 곧장 송화나루로 향했지요. 그날 아침 봉구는 여느 때처럼 나루터에서 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지요. 내가 이 나루의 사공 서봉구가 맞느냐? 황무성이 매서운 눈초리로 봉구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인 일이십니까? 봉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지요. 내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다.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봉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라니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잔말 말고 데려오라 하지 않았느냐? 황무성이 언성을 높이며 다그쳤습니다. 봉구는 하는 수 없이 복동이를 불러왔습니다. 복동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봉구의 뒤에 숨듯이 다가왔지요. 황무성은 복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황무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봉구가 미리 일러둔 대로 억지로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며 답했지요. 저는 복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글을 읽을 줄 아느냐? 황무성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황무성은 못마땅한 얼굴로 복동이를 한참 노려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복동이의 옷석 근처가 살짝 불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황무성의 손이 복동이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바로 그 옥패가 들어있는 곳이었지요. 봉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날이 그것은 그저 아이의 부적입니다. 애군을 막으려 목에 걸어준 것뿐입니다. 봉구가 황급히 끼어들며 몸으로 복동이를 가렸습니다. 비켜서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황무성이 봉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봉구는 그 자리에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지요. 날이 부디 어린아이에게 그리 험하게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봉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 부장,
개서 무얼 하시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이 마침 순찰을 나왔다가 그 소란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황무성은 순간 멈칫하더니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원님. 그저 수상한 자가 있다는 밀고를 받고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나루터 사공의 아들이 미심쩍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원님은 봉구와 복동이를 번갈아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요. 이 사공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요. 이 고을에서 십수년을 성실히 나루를 지킨 자요. 그런 자의 자식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소. 그만 돌아가시지요. 황무성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원님의 체면을 봐서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허나 다시 올 것이오. 황무성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지요. 봉구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님이 봉구에게 다가와 나직이 물었습니다. 봉구, 저 아이 대체 어디서 데려온 아이인가? 봉구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 아이가 그 아이였구나. 원님의 그 한마디에 봉구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18장. 원님의 비밀. 원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봉구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봉구, 자네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네. 원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실은 나도 예전에 궁에서 벼슬을 살았던 적이 있네. 그때 세자 저하를 가까이서 모셨었지. 그 아이는 세자 저하의 하나뿐인 아드님이실세. 봉구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자 저하의 아드님이시라니요. 조병헌 대감이 반정을 일으켜 임금님을 몰아내고 세자 저하께도 누명을 씌워 사사하셨다네. 그 화가 저 어린 왕손께까지 미치지 않도록 유호이신 노상궁께서 목숨을 걸고 피신시킨 것이지. 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노상궁께서 이 근방으로 피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여겨보고 있었네. 그리고 며칠 전 산길에서 늙은 상궁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봉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할머님이 결국 돌아가신 것이었군요. 그러하네. 그분은 마지막까지 왕손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셨네. 원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봉구,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가? 조병헌 대감은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왕손을 찾고 있네. 이 사실이 발각되면 자네와 자네 가족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봉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고 저 어린 것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원님. 이미 제 자식이나 다름없이 정이 들었습니다. 원님은 그런 봉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의 그 마음 참으로 갸륵하네. 내 힘 닿는 데까지 자네와 저 아이를 도와주겠네. 허나 앞으로는 더욱 몸을 사려야 할 것이야. 황무성이라는 자가 결코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니니. 원님의 경고대로 며칠 뒤 황무성은 다시 나루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고 집요하게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캐묻고 다녔지요. 박씨 노인은 겁에 질려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아이가 그를 아는 걸 봤을 뿐입니다요. 그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무성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수상하다. 필시 저 사곡 내에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다. 그날 밤 황무성은 부하들을 은밀히 매복시켜 놓고 나루터 근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봉구는 그런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황무성은 부하 하나를 보찜장수로 꾸며 명심의 주막에 은밀히 묵게 했습니다. 그 부하는 며칠째 주막에 머물며 나루터를 오가는 봉군의 식구를 낱낱이 살피고 있었지요. 저 사공집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노는 법이 없습니다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유난히 반듯하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럽습니다. 부하는 매일 밤 몰래 황무성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황무성은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며칠만 더 지켜보자. 명심은 그 고찜장수라는 자의 눈빛이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손님, 아무래도 그냥 장사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명심이 지나가는 말로 봉구에게 슬쩍 귀띔했지요. 그 사람이 유난히 사공댁 쪽을 자주 살피더라고요. 봉구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심 아우, 그 말이 참말입니까? 예, 확실진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봉구는 그날부터 더욱 몸을 사리며 지냈지만 이미 감시의 그물은 촘촘히 좁혀오고 있었지요. 며칠 뒤 이 고을에는 반정 이후의 어수선한 사정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나라의 임금에게는 아드님이 2분 계셨는데 세자 저하는 어질고 백성을 아끼는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웠다고 하지요. 허나 야심 많은 좌의정 조병헌이 몰래 군사를 길러 임금을 병으로 위장해 시해하고 세자 저하께 영모의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 저하는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 슬하의 하나뿐인 아드님, 어린 왕손마저 화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것이지요.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노상공이 목숨을 걸고 궁을 빠져나와 왕손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마침내 송화나루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원님은 이 이야기를 봉구에게 들려주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라의 명운이 지금 저 어린 것 하나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세. 봉구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지요. 허나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9장 원님의 결단. 황무성이 마을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사이 원님도 나름의 방식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예전궁에서 세자 저하를 모셨던 시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저하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결코 이런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원님은 홀로 되뇌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님에게는 아직 조정에 남아있는 오랜 벗, 병조참의 강대감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은밀히 서찰을 써서 강대감에게 보냈습니다. 형님, 실은 이 고을 나루터에 그 왕손께서 살아 계신 듯합니다. 부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찰을 인편에 붙이며 원님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나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허나 원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했지요. 그래도 세자 저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며칠 후 강대감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아우, 참으로 놀라운 소식일세. 조정에도 심상찮은 기류가 일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시게. 원님은 그 서찰을 읽고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허나 그 희망이 미처 무르익기도 전에 황무성의 손길이 먼저 나루마을을 덮쳤던 것이지요. 원님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원님은 서둘러 관할을 나서 봉군의 식구가 끌려간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스무장, 백성들의 목소리. 황무성에게 끌려가던 봉군의 소식은 삽시간에 나루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저 착한 사공 내외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리 끌려간단 말인가. 두식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봉구만큼 남을 잘 돕는 사람이 어디 있었소. 명심도 눈물을 훔치며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 대가아이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단 말입니까?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새 수십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관아 앞을 지키던 병졸들도 그 기세에 조금씩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물러들 나거라. 이는 관아의 일이니 백성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병졸 하나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관아 마당에서 지켜보겠소. 부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두식 노인이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 소라는 관아 안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옥에 갇혀있던 봉구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저 소리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까? 봉구가 놀라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우리가 그동안 헛되이 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봉구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반드시 저 아이를 그리고 우리 세 식구를 지켜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그 뜨거운 마음은 훗날에도 오래도록 이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1장 위기 붙잡히다. 그날 밤 봉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옥분과 복동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봉구는 살며시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봉구가 놀라 외쳤지만 대답 대신 여러 개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봉구는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이놈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황무성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당장 저 집안을 뒤져라. 아이를 찾아내거라. 병사들이 우르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보, 복동아. 봉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방 안에서 옥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병사들에게 끌려 나온 옥분은 복동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옥분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복동이를 거칠게 옥분의 품에서 떼어냈지요. 복동아. 봉구가 몸부림쳤지만 이미 팔이 뒤로 결박된 채였습니다. 황무성이 복동이 앞으로 다가와 옷섭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이내 그의 손에 옥패 하나가 쥐어졌지요. 황무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궁중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아니냐? 드디어 찾았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왕손이렸다. 황무성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역적의 씨를 숨겨주고 있었단 말이냐. 당장 이 자들을 모두 관하로 끌고 가라. 봉구와 옥분 그리고 복동이까지 모두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동이가 울부짖으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봉구는 끌려가면서도 복동이를 향해 안간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복동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야. 허나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봉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가는 길, 캄캄한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봉구의 머릿속은 온통 복동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2장. 목숨을 건 결단. 관아 옥에 갇힌 첫날 밤, 봉구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처음 복동이를 품에 안았던 그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복동아, 무섭지 않으냐? 옆 칸에서 봉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요. 복동이의 야무진 대답에 봉구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녀석, 언제 이리 의젓해졌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복동이의 말에 봉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옥분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세 사람은 차가운 옥사 안에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절대 겁먹지 말아야 한다. 봉구가 옥문 틈으로 손을 뻗어 복동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일을 할 아이다. 아버지는 그리 믿는다. 복동이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 저도 크면 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봉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리 살아다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언제 끝날지 모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옥사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지요. 봉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그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이튿날 새벽 뜻밖의 소식이 옥사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황무성은 이 놀라운 소식을 곧바로 한양의 조병헌 대감에게 파발을 보내 알렸지요. 드디어 눈에 가시였던 왕손의 씨를 찾아냈다는 소식을 대감께서 들으시면 크게 기뻐하시겠구나. 황무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옥사를 서성였습니다. 옥에 갇힌 봉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동이를 살려야 한다. 옆 칸에서 옥분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복동이만은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구는 이를 악물고 옥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옥사쟁이, 원님을 좀 뵙게 해주시오. 한참 만에 원님이 옥사로 찾아왔습니다. 원님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지요. 봉구, 일이 될 줄은 나도 예상치 못했네. 원님, 부디 복동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봉구가 옥문을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원님은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무성이 이미 한양에 파발을 보냈네. 조병헌 대감이 직접 이곳으로 온다는구먼. 내 힘으로는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네. 봉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봉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지요. 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복동이는 그저 길에서 준 아이라고 하겠습니다. 옥패는 제가 훔친 것이라 하고 저 혼자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원님이 놀라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구, 그것이 통할 리가 있겠나. 이미 아이의 정체가 다 밝혀졌는데. 허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봉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는 세자 저하의 하나뿐인 혈육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아이가 살아야 언젠가 이 나라에도 다시 정의가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 처야 그저 나루터의 미천한 사공 부부일 뿐입니다. 원님은 그런 봉구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일세. 바로 그때 옥사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 큰일 났습니다. 포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지요.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원님과 봉구 모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졸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지요. 조병헌 대감이 어젯밤 반정군에 의해 처단되었다고 합니다. 봉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23장. 반정에 몰라. 포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병헌 대감이 임금 자리를 노리고 흉계를 꾸민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충심 깊은 대신들과 옛세자 저하를 따르던 무관들이 힘을 합쳐 반정군을 일으켰답니다. 조병헌 대감과 그 잔당들은 모두 붙잡혀 죄를 물었다고 합니다. 원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희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다시 바로 섰다는 말이오? 예, 그러합니다. 지금 한양에서는 새로이 조정을 이끌 분들을 찾고 있다 합니다. 특히 세자 저하에 남은 혈육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봉구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원님, 지금 당장 조정에 알려야 합니다. 복동이가, 아니 왕손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원님도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지체할 시간이 없네. 당장 파발을 띄우겠네. 허나 그때 황무성이 심상치 않은 얼굴로 옥사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소식을 전해 들은 듯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이럴 수가 대감께서 처단되셨다니? 황무성은 순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렸습니다. 허나 이내 흉악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친 듯 했지요. 차라리 이 아이의 흔적을 없애버리면 내 죄도 함께 묻힐 것이다. 황무성은 칼을 뽑아 들고 복동이가 갇힌 옥사로 향했습니다. 안 된다. 그리는 못한다. 봉구가 옥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원님도 놀라 병졸들을 불러 모았지요. 저자를 막아라. 저자가 왕손을 해치려 한다. 병졸들이 황무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황무성은 칼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했지요. 비켜라. 이 아이만 없으면 내 죄는 모두 없던 일이 될 것이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복동이는 옥사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복동이의 울부짖음이 옥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 대문 밖에서
요란한 함성이 들려왔지요. 어명이시다. 죄인 황무성을 당장 포박하라. 관복을 갖춰 입은 대신들과 병사들이 관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옛세자 저하를 모시던 충신 이대감이었지요. 멈추어라. 그 아이는 이 나라의 마지막 왕손이시다. 황무성은 순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병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황무성을 붙잡아 눌렀지요. 이거 놓아라. 나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다. 황무성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대감이 옥사 안으로 급히 들어와 복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손 저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복동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복동이일 뿐인데요. 그 순진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대감은 옥문을 열어 봉구와 옥분도 풀어주도록 명했지요. 봉구와 옥분은 그제야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았습니다. 복동이도 무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대감이 봉구 앞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공 어른, 그대가 목숨을 걸고 왕손 저하를 지켜주신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봉구는 황망히 마주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자식으로 여겨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이대감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감복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 나라의 가장 귀한 충심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졌던 도망과 은신의 세월이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24장 은혜를 갚다. 며칠 후 복동이, 아니 이제는 본래의 이름 온으로 불리게 된 왕손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로이 왕실을 재정비하고 왕손을 정식으로 세손의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오는 봉구와 옥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6살 배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봉구도 목이 메어 쉽사리 말을 잊지 못했지요. 저하, 이제는 원래 계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디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시어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어 주십시오. 옥분도 눈물을 훔치며 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복동이, 아니 저하,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는 봉구와 옥분을 번갈아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계속 복동이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봉구는 온의 어깨를 다독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하께서는 이제 더 큰 소임을 지고 계십니다. 허나 저희 부부는 언제까지나 저하를 자식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대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사공 어른, 조정에서는 그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대에게 정육품 벼슬과 함께 넉넉한 전답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봉구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벼슬 같은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 것을 매몰차게 내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대감은 그런 봉구를 보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부디 사양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는 그대의 공로에 대한 보답일 뿐 아니라 저하께서도 그대를 자주 뵙고 싶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며칠 후 오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봉구와 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지요. 복동아, 아니 저하, 부디 강령하십시오. 봉구의 외침이 나루터 너머로 메아리 쳤습니다. 가마 안에서 온도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왕손오는 한양으로 돌아가고 나루터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허나봉구와 옥분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5장. 몇 년 후 다시 찾은 송하나루.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왕실은 다시 예전의 위엄을 회복했지요. 봉구는 여전히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받았지만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고향 나루터에 남기를 자청했지요. 소인은 이 나루가 제일 편합니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봉구가 이대감에게 이렇게 청하자 조정에서도 그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다만 나루터 옆에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지어주었고 봉구는 그곳에서 옥분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형편이 넉넉해져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곧잘 도왔습니다. 박두식이라는 노인처럼 형편이 어려운 이가 있으면 곡식이며 옷가지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봉구 이 사람 벼슬을 받고도 예전 그 마음 그대로일세. 마을 사람들은 봉구 부부를 볼 때마다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나루터 건너편에서 화려한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깃발을 든 병사들과 화려한 가마 하나가 나루터를 향해 오고 있었지요. 저것이 대체 무슨 행렬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 나왔습니다. 가마가 나루터 앞에 멈추어 서고 그 안에서 훤칠한 소년 하나가 내렸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왕손온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는 봉구와 옥분을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저하, 어인일로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봉구가 놀라 허리를 굽히려 하자 온이 그 손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그리 예를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 복동이니까요. 옥부는 그런 온을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하, 어찌 이리 훌쩍 잘하셨습니까? 참으로 늠름해지셨습니다. 오는 봉구와 옥분의 손을 꼭 붙잡고 나루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요. 이 나루터가 여전히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학문을 익히다가도 가끔씩 이곳에서의 나날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오는 나루터에 앉아 옛날처럼 봉구와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나룻배 아직도 있습니까? 봉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루터의 메인 배를 가리켰지요. 그럼요. 저 배가 저하를 처음 이 나루터에서 품어들인 배가 아닙니까? 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며칠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봉구와 옥부는 그런 온을 바라보며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즉위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화나루에는 또 하나의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식 노인이 늙음하게 손자를 얻어 마을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었지요. 봉구와 옥부는 넉넉한 곡식과 옷감을 마련해 두식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늦게나마 경사를 축하드립니다. 봉구가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식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봉구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이 사람아, 자네가 예전에 나눠준 그 곡식이 없었더라면 이 늙은이가 이날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이야. 어르신도 참, 이제는 벼슬까지 받으신 분이 저 같은 늙은이한테 여전히 이리 마음을 써주시니. 두식 노인의 말에 봉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벼슬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그저 이 나루의 사공일 뿐입니다. 옥분도 곁에서 웃으며 거들었지요. 두식 어르신 댁 손주가 이리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보니 저희도 참으로 기쁩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한때 흉흉했던 세월을 딛고 송화나루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이 마을에 그리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먼. 마을 노인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좋은 날들만 남았지요. 봉구가 웃으며 답했지요.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분이 봉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때 그 밤에 복동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어찌 되었을까요? 봉구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글쎄요. 허나 저는 그날 밤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우리 두 사람 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옥부는 봉구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달빛이 비치는 나루터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오는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송화나루를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다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는 학문과 무예를 두루 익히며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마침내 온이 20살이 되던 해 조정에서는 그를 새 임금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즉위식이 열리던 날 궁궐마당에는 문무백관이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봉구와 옥분도 특별히 초대를 받아 그 자리 한켠에 서 있었지요. 골룡포를 갖춰 입은 온이 용상에 오르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봉구 부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어찌 저리 걸음을 멈추시는가? 오는 봉구와 옥분 앞에 서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쫓기던 어린 목숨 하나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봉구와 옥부는 황망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온이 먼저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지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신하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온은 그 자리에서 봉구를 정삼품 당상관에, 옥분에게는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리도록 명했습니다. 허나 아니 전하, 소인들은 그저 나루터나 지키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봉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사양했지만 온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벼슬은 그저 이름뿐이니 예전처럼 나루터에서 지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싶으니 부디 오래오래 강령하셔야 합니다. 즉위식이 끝난 뒤 새 임금이 된 온은 백성을 아끼고 부정한 관리를 엄히 다스리는 성군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하였고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몸소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런 임금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야. 어린 시절 나루터에서 자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인지 여느 임금님과는 다르시더구먼. 그 소문의 진위를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송화나루 사람들만은 그 사연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오니 훗날 어진 임금이 되었을 때도 그의 곁에는 늘 나루터의 가르침이 함께했다고 하지요. 26장 마무리. 송화나루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 사공의 작은 선의가 한 나라의 운명을 지켜낸 것이었지요. 목숨을 걸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하늘도 결국 그 뜻을 저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사람 하나를 건네지만 참된 마음은 한 나라를 건네느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송화나루의 뱃노래 속에 은은히 남아 전해진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